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추위 한파가 말이죠. 주말에 확 꺾인다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라.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저자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여성 피해자가 잠시 찡그렸다는 이유로 치아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하고 달아났던 거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나 아나운서, 양재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탈립니다. 여기 독일입니다. 여기도 눈이 펑펑 와서 제가 눈사람 만들었죠. 그런데 이웃집 한국인 꼬마가 저렇게 박살을 냈어요. 하신 이소명님. 자, 우리 딸 김은채 면허 따자마자 첫 차입니다. 초보 운전 스티커 앞에도 붙여놓으니까 잘 비켜주신대요. 운전 조심 하신 손정혜님. 자, 용인 모 부대 소속 부사관입니다. 저희 일행이 식사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식당 이모님께서 밥값을 대신 내셨다는 겁니다. 당신 아드님도 군인인데 어떤 분이 아들 밥값을 대신 결제해줘서 그 고마움을 이렇게 갚았다 하시더라고요. 충성! 하신 유정임님, 그리고 금호고속 승무원 고정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사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예, 상간 맞소송 기각입니다. 자, 방송인 박지훈, 최동석 씨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데 그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도 있었죠. 서로가 막 SNS로 워낙 설전을 벌였던지라. 자, 결과는요? 네, 제목처럼 모두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 2009년에 결혼을 하고 14년 만인 2023년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하면서 양측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양측 모두 혼인 기간 중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전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박지훈 씨가 최 씨의 지인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또 최동석 씨가 박 씨와 한 남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후 변론을 종결하고 양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참 이게 참 진통이 셌어요. 이렇게 될 거 알았으면 사실은 끝까지 갈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상간자 소송, 이거 민사소송입니다. 위자료 소송. 이거는 쌍방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항소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이건 확정이 됩니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혼 소송은 남아 있거든요. 예.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 때문에 당분간 법적인 다툼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고 당일날 박지훈 씨가 일본 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낼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최동석 씨는 자녀하고 같이 있는 일상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먹튀주의보. 자, 어느 국수집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국수집으로 들어오는 무리들, 여자 둘, 남자 다섯, 와르르 들어와서 착석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국수에 고기에 음료수까지 상다리 휘어지게 주문한 저 음식들 좀 보세요. 자, 배부르게 끙 먹고선 기립해서 나가는데요. 자, 가게 뒤쪽으로 간 무리들, 차 열심히 담을 넘어서 세상에 월담을 해서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원장님, 먹튀 전문 방송 사건 반장, 월담 먹튀는 제가 정말 사상 처음입니다. 네, 제보자는 제주도 성산에서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경에 여성 2명, 남성 5명이 가게를 방문했고요. 국수, 돈베고기, 음료 등 총 13만 7천 원어치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담배를 피러 나가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담을 넘어서 도주를 했고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 2명은 또 남아있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경찰서로 가게 됐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모두들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유, 참. 아니, 지들끼리도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누군 도망가고 또 누군 남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 여성 2명 있죠. 예. 이들이 의외의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어디서요? 사건이 있고 나서 약 2주 뒤에 제보자가 SNS를 보다가 비슷한 먹튀 게시글이 올라온 겁니다. 두 번째 피해자, 그제 오후 6시 30분쯤 저 인상착의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이 인상도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먹튀를 또 하고 갑니다. 이번에는 등심가스, 순두부찌개, 우동을 주문하고 약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려는 듯이 나가는 듯 하면서 추가로 에이드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가 나왔는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총 36,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내 집인 양 들락날락입니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매장에 들어온 남성 빵 코너로 직진하더니요. 하나를 집어들고 또 다른 빵을 무얼 먹을까 스캔 중입니다. 하나 톡 집어들더니 키오스크로 가서 띡띡띡 계산하는 척만 하고 떠납니다. 자, 결국 경고문을 부착. 도둑 너 딱 걸렸어. 다음날 또 찾아온 남성 빵 봉지 집어 가려다 멈칫. 경고문 발견. 어라, 이건 안 해. 잘생겼어. 내려놓고 그냥 떠납니다. 저런 걸 보고도 무서워하질 않아 아주. 그러게 말해요. 별로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이 경기도 오산에서 무인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처음 찍힌 거는 지난 26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30대로 보이는데 무인빵집에 들어와서 이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는 척하고 빵만 그냥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날 같은 시간대 오전 7시에 똑같이 찾아와서 빵 3개를 들고 와서 결제하는 척만 하고요. 이 한 달 정도로 CCTV를 찾아보니까 다른 손님이 있을 때는 실제로 결제를 하고 자기만 있을 때는 그냥 찍는 척만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저 찍은 걸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경고문을 붙여놨더니 다음날 와서 보고는 어라? 내 얼굴이네 하고 그냥 갔다라는 건데 한 10번 정도 훔쳐갔다고 보이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슬리퍼 질질 끌고 매장에 들어온 저 남자 거침없이 과자 하나 집더니요 주머니에 쏙 넣고요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또 지집 냉장고 마냥 음료수를 꺼내 갑니다. 계산대? 그냥 가죠. 자, 이번엔 여친과 함께 등장. 냉장고 문 열어서 두리번 야,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자, 음료수 꺼내 들더니 계산대에서 계산을 야, 오빠가 산다. 딱 당당히 퇴장을 합니다. 꼴의 남자라고 여자랑 있을 때만 계산을 합니다. 여자 앞에서는 키오스크가 보이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경기도 평택에서 무인 아이스크림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CCTV를 보다가 이 한 남성의 모습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뭔가 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CCTV를 좀 역순으로 돌려보니까 무려 지난해 8월부터 총 110회에 걸쳐가지고 결제를 하지 않고 가버린 거에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금액은 총 최소 1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이고요. 이 남학생인데 결제하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물건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조금 눈에 띄는 게 CCTV를 보면서 자신이 훔친 음료를 마시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씩씩 웃으면서. 그래서 너무 뻔뻔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건 진짜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착하고 잘해줘서 좋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직장인 4년차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게는 친자매처럼 지내는 2살 위의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5년 전 제가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외롭고 힘든 시절에 알게 됐는데 가족들과 연을 끊고 홀로 살던 언니도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연락이 좀 뜸해졌다가 얼마 전 오랜만에 언니와 만난 날이었어요. 하은아, 오랜만이야. 언니!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머, 언니 임신했어? 내가 결혼한 지 얼마가 안 됐어. 정신이 없어서 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어. 그랬구나. 언니 이제 알아서 미안해. 너무 축하해. 감사. 남편은 어떤 사람인데? 식당 알바하다가 만났는데 지금은 배달일 해. 내 돈 없을 때 병원비, 원룸비 다 대주고 많이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몇 살인데? 어른스러워. 나보다 딸랑 30살 많아. 나이가 뭐 중요해? 30살인데? 30살이나 차이 나는 아빠뻘 남성과 혼전 임신이라뇨. 사진을 봤는데 정수리도 횡하고 흰머리도 난 게 영락 없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임신 25주 차인 언니는 거동도 불편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마음 같아서는 언니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헤어지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언니는 남편이 착하고 잘해줘서 좋다면서 정말 푹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제겐 친언니만큼 소중한 언니인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오늘 조금 진지한 사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참견하지 말자는 자아. 야, 지 팔자 지가 꼰다는데 그냥 냅둬. 임신까지 했다는데 그걸 어떡하니. 불륜이긴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배우도 22살 차인데 아니 서로 좋대잖니. 야, 그거 누가 말려. 못 본 척해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은 뜯어 말린다는 자아입니다. 냅두긴 뭘 냅둬. 딱 봐도 가스라이팅 당했구만. 30살 차이 여자를 꼬시는 인간이 정상이겠니? 애가 아니라 더한 게 있어도 뜯어 말려야지. 당장 그 언니 가족들한테 알려, X. 자, 원장님. 이게 결국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에요. 설령 만약에 친남매 간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괜히 분란만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덩인지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봐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만 알기 때문에 이건 못 말립니다. 아,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아이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있으면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25주 차면 이제 곧 태어날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고민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거든요. 30살 차이 난다면. 그게 본인이 그렇게 고민하는데 옆에서 얘기한다 해가지고 바뀌어질 리는 사실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기 때문에 말이죠, 양 변호사님. 저도 사실 비슷한 사유인데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가족과도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더 이상 이 언니로서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고 혹시 정말로 언니가 정말 좋으시고 마음이 가신다고 하면 좀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그 안 좋은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자체도 예전처럼 결혼에 관한 관념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조건 말리는 거는 말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오래 안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좀 흔들리지 않게 좀 지켜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아, 저도 아이까지 가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나섰다가 감정만 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강두나 님께서도 언니도 성인이고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미 임신까지 했고 좋다고 하는데 얘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른사람 님께서는 그래도 주변에 혹시 가족이나 어른들을 알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좀 알리는 건 어떻겠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도터치. 80대 어머니가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던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절단에 가까운 중상해를 입었는데 병원 측에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80대 고령의 어머니가 3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온 가족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제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제보인데요. 우선 제보자의 어머니는 80대 고령이세요. 그런데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에 혼자 거주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8월 21일 어머니가 마당에 있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잠시 의식을 좀 잃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웃이 이를 발견해서 바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제보자가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의식도 돌아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만 넘어지면서 눈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는데 의료진이 CT를 찍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CT 촬영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제보자가 밖에서 CT 촬영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검사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눈앞에 아주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아범아 나 괜찮다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자, 제보자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어머니는 이제 현기증이 돼가지고서
팔 가만히 계세요 해가지고서 이렇게 머리 위로 약간 X처럼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CT기가 윙하면서 회전하는데 그 끝에 왼쪽 옷 끝자락에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그 조그만 틈새로 팔까지 들어가서 의료 보조들이 끼어 들어가서 강제로 팔을 집어 뺀 거죠. CT기가 그 틈새가 얼마나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손목이 다 으스러지고 뼈가 다 보이고 그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어르신들 MRI를 못 찍으면 벨트 같은 거만 묶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안전장치거든요. 못 움직이게끔. 그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죠. 저희가 영상을 최대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정말 아드님 현장에 계셨지만 아직도 저 영상을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드님이 제보자가 이제 아버님이시고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님이 CT를 찍으러 들어가셨을 때 그냥 팔을 오른팔은 배에 놓고 왼팔은 그 침대에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들어가서 팔 위치를 바로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CT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왼팔이 기계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몸도 중간에 크게 덜컹하면서 왼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보이죠. 의료진들이 놀라서 이 어머니 팔을 쫓아들어서 분리를 했는데 이미 왼팔 그 뼈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처참한 상태였다라고 해요. 알고 보니까 환자 이 왼쪽 옷자락 끝자락이 기계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빨려 들어가면서 팔이 같이 낀 건데 제보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안전벨트를 당연히 채워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저 CT 기계 이 제조사에서도 사고로 인해 부상 입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환자를 고정해라. 이런 경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원장님 어머니 상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저 사고 직후. 일단 병원 진단에 따르면 어머니의 왼팔은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살점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요. 손목 뼈가 으스러져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 수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 와중에 선망 증상이라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혼동 증상도 같이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시고요. 근데 그 팔의 기능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이 왼팔은 계속 사용이 좀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예.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걷는 게 힘들어지는 상태까지 되신 거예요. 가족들이 매일 재활치료를 도왔지만 지금 한 발자국도 걷지를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시고요.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집으로 모셔서 좀 퇴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걷지를 못하니까 퇴원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아까 그 어머님이 그래도 건강하시기 전 그러니까 CT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진도 잠깐 나갔는데 그때는 멀쩡하셨단 말이죠. 지금 사고 발생하기 5달 전에 여행도 가셨고요. 3달 전에는 지금 이 가족 사진 같은 게 있거든요. 가족 사진 찍었고 동네 앞에서 화분 같은 거 들고 사진도 찍고 있고요. 매일 2시간씩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사고 전날에도 제보자하고 식사도 했고 산책도 했는데 물론 뭐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노인성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뭐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고로 이후로 걷지 못한다는 거, 걷고 안 걷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이 문제인데 하여튼 걷지를 못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병원의 설명은 신체적 기능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이런 사고 이후에. 그래서 디컨디셔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온 거고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근데 지금까지도 걷지도 못하고요. 아직까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약속을 했고 실제 병원비, 수술비 등은 제보자님 측에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측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급기야 최근엔 제보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퇴원 종용이라 얘기 들어보시죠. 너무 인간적으로 좀 비참한 것 같고 어머니 인생도 불쌍하시고
이제 행복하셔야 될 텐데, 근데 그 병원에서 하라는 거는 퇴원을 종료하더라고요.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무균 병실까지 옮겼는데 어떻게 그거를 퇴원이 가능하냐 지금. 치료를 거부하는 거냐 방치하는 거냐. 강경에서 소화기내과에 치료를 하고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자기들은 안 받겠다. 정형외과는 담당 교수가 해외 연수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뭐 못하겠다. 이러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건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일단 제보자는 지난주에 전공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현재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팔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으니 정형외과에 입원해 계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퇴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덧붙여서 지금 담당 교수님께서 다음 달부터 해외 연수 예정이라 이 병원에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상태는 팔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간이 좋지 않아서 폐에 물이 차 있는 상황인데 소화기 내과에 물어봤더니 소화기 내과에서는 이번 전과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가족분들이 이 할머니를 어떻게 퇴원을 하겠느냐, 이거 책임 회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병원비를 안 냈다고는 하지만 청구서는 또 계속 날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간병비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지금 이미 억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 병원에서의 퇴원 종용에 이제 제보를 좀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다만 병원 측에서는 급성기 치료가 일단 완료된 상황이고 지금의 치매나 선망 등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담당할 수 있는 관련 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권유한 것뿐이고 다만 환자분이 거부하신다면 퇴원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양 변호사님이 3년 가까이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동안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결렬이 됐고 결국 민사로 가신 상태라고 해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어머니는 완전히 삶이 망가진 상태이고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이 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들으신 것처럼 병원 측에서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보상을 못 해주겠다. 심지어 이제 치료비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태인데 병원 입장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기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저 기계 제조사에서 하고 병원 직원은 관여하지 않는데 사고 2주 전에 점검했을 때도 문제가 없어서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이 기계 결함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또 제조사에서는 이게 병원 측에서 사고 당시 CCTV나 뭐 이런 걸 줘야지 사고 경위를 알아볼 수 있는데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고요.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지금 제보자분은 누구를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민사소송이 가뜩이나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예. 좀 답답한 사건이네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신을 청년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20대 남성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성은 서울시의원 출마를 앞두고 공천이 확정됐다며 재력과 정치권 인맥을 과시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20대 청년 정치인에게 홀딱 속았다라는 제보인데요. 자, 제보자들은 처음 이 남성 청년 정치인 어떻게 알게 됐다는 겁니까? 자, 이 청년 정치인 송모 씨입니다. 주로 마포에서 활동을, 여기가 마포죠. 마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나이는 만으로 24살, 24세라고 합니다.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학생 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출마를 하니까 본인 공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보좌관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관 월 6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보자들한테 일하자고 제안을 했고 제보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거 돈도 좀 벌고 싶고 이래서 같이 하게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송모 씨 여기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나경원, 한동훈, 뭐 배현진 등 그 유명 정치인하고 찍은 사진도 또 영상도 있으며 또 친분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들 지난달부터 이 송 씨의 보좌관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 영상 뭐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발이 넓어요. 막 이렇게 친분을 과시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송 씨를 또 믿게 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포구 황태자. 자, 송 씨가 이 제보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말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부터 말고 우리 사촌이다. 저한테 우리 김조 할아버지가 말고 전 사장이었고 TV에 그 무슨 부장이 우리 할머니 조카고 혹시라도 이 대형 언론사가 필요하면 내가 여기다 부탁을 하겠다. 우리 집은 사채했던 집이에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돈놀이 하셔가지고 그냥 사채 이렇게 막 가족들한테 난 얘기했어요. 그때 나 시의원 선거 나갈 거다. 한 1억 정도 든다 한다. 나 도와줘라. 저런 얘기를 했군요.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마포구의회 고위직이 뒤를 봐주고 있다. 대형 언론사 창업자, 창립자의 증손자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번화가에 있는 빌라 2동이 우리 집안 소유다. 이런 말들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제보자들을 만날 때 국산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났고 옷차림도 깔끔하니까 이 제보자들도 이런 말들을 좀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송 씨는 마포구에서 웬만한 의원보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도 자주 했는데요. 제보자들 실제로 송 씨가 통화를 할 때 상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거나 마포구 내에 있는 상인의 인사들을 만나서 소개해주는 모습도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보자들은 송 씨가 업무에 집중해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 본업보다도 보좌진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자, 제보자들은 송 씨와 함께 다니면서 믿기 힘든 일들을 또 겪었던 모양이에요.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상인 쪽 레드로드 거기를 한번 돌자. 차량을 타고 저희가 이렇게 가면 차 없는 거리 행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저희 차를 막으면 위원장이 갑자기 내려서 큰 소리로 들어와 그냥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서 있다 보면 얘가 누구를 만나요. 희한하게 거기에 어떤 경감님이 계십니다. 그럼 경감님을 만나서 저희는 또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냥 특이한 거는 경찰차를 타고 술을 먹고 들어요. 저녁에 자기가 저를 호출해가지고 불렀었는데 경찰차를 타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 앞에서. 집에 경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요. 내려서 제 차를 다시 갈아타고 술을 먹으러 가요.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홍대 그쪽에 그 거리 행사를 하려고 차가 원래 못 다니는데 거기로 가다가 가로막히니까 내려서 경찰하고 얘기를 하더니 쑥 타고 차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술을 좀 마시면 집에 갈 때 경찰차를 불러가지고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특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 경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특혜는 준 건 아니고 그냥 몇 마디 나누는 정도 아는 정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작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그 경찰분하고 51건이나 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저 경찰이 왜 그런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어떤요?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해서 개통을 했는데 개통비는 나중에 급여 줄 때 함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제보자들 차량을 이용을 하면서 기름값을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고 한 번은 1인분당 10만 원씩 하는 그 고급 고깃집에 가서 회식을 딱 시켜주는데 나갈 때 계산은 니들이 좀 해라 이런 식의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또. 예. 이 정도 되면 원장님 이제 슬슬 의심이 들죠.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놓고. 이제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은 송 씨는 주로 후원과 관련된 행사를 잡으라고 지시를 했고요. 급기야 이 송 씨가 성악 전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성악을 노래를 부르는 후원 공연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보통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하는 것처럼 나는 책 이거 안 하고 난 내 전공인 성악으로 하겠다. 후원 음악회를 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공연 기획자까지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송 씨는 표가 안 팔리면 가족들 돈으로 내가 다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표를 사주기로 다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티켓 판매를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 그러면서 1000석 가까운 그 공연장을 대관을 하도록 했고요. 근데 팔린 티켓은 총 4장.
그중에서 2장은 송 씨가 산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연은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죠. 공연은 중단이 됐고 약 3,8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송 씨는 상인 측에서 티켓을 사주기로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티켓 1,000장을 딱 팔기로 했는데 그중에 4장 팔리고 그중에 또 팔린 4장 중에 절반이 또 자기가 자비로 산 거. 2장은 또 자기가 산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결국 이 송 씨한테 제보자들이 좀 찾아갔어요.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좀 보게 됐는데 송 씨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력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진짜가 아니었고요. 본인이 또 인정을 합니다. 네, 이제 말했던 게 거짓말이라고. 뭐 서울에 빌라 2동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아버지 직업이 사실은 배달 기사였고요. 이 할머니 집에 송 씨는 얹혀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만날 때마다 고급 차를 몰고 왔었는데 이게 예. 자기 차가 아니고 단기 렌트로 빌렸던 차량이고요. 제보자들 역시 한 차례도 급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제보자들한테 써서 줬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문의를 하니까 대학생 위원장이었던 적은 있는데 그건 맞아요. 타이틀 줬던 건 맞는데 현재는 아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확실시 된다는 거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요. 이게 막 사기냐 이런 게 좀 애매해서 경찰 수사 받을 건 아니고 또 당징계 정도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사람 딴 데 가서 좀 집회나 행사 같은 거 참석하지 말아라고 당에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참 24살 청년이 벌써 저렇게 하고 다니니. 자, 저희 제작진이요. 저 송 씨한테 연락을 해서 대체 왜 이러냐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고소한 상태예요. 뭘로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감금하고 공갈 협박, 강요, 그리고 재물손괴, 뭐 보도를 내실 걸까요? 보도를 내시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휴가 보복이자 피해거든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급여는 줄 날짜가 아직 안 됐다. 30일이기 때문에 미지급한 게 아니라 날짜가 안 된 거라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런 식의 사실 확인서를 써준 게 이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요와 협박 뭐 온갖 욕설 고성을 2시간 동안 들으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효과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보신 저 장면 이제 그 예. 제보자들한테 추궁당한 장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기로 또 고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낸 건 아니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 자기 시간과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들으신 것처럼 이거 보도하면 방송국도 고소한다고 했는데 어떡하죠? 아, 저희도 고소 당하는 건가요? 자, 원장님 일단 뭐 본인도 사실 확인서를 그게 뭐 감금에 의한 강요에 의한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뭔가 좀 당장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서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저러는 걸까요? 이게 일정 부분은 진짜 자기도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가짜 자기를 포장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거짓이지만 실제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뭐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경찰한테 어떻게 편의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이 사람의 거짓말에 대한 행동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점차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문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죠. 예. 24살 청년이 짊어지기엔 좀 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가죠. 아, 10년 전 이맘때 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야말로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예, 2016년 1월에 전남 강진의 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한약재라든가 낫 공구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파는 50대 남성 김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김 씨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 장터에 와서 자기 자리에서 팔려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앉던 자리, 나름 이제 시장에서 명당 자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노점상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하냐라고 하니까 이 다른 노점상분이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저기 그 찐빵 파는 아주머니가 여기서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요라고 했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이렇게 전통시장 가면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있어요. 잘 유독 팔리는. 이제 터가 좋은 곳. 자, 그런데 갔더니 뭐 처음 본 사람이 앉아 있네, 내 자리에.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김 씨가 생각하는 명당 자리 한 6개월 정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좀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맞은편 찐빵 팔던 그 50대 여성입니다. 그때 항의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자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이 주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왜 그러냐라고 빡질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50대 여성이 또 하는 말이 아니 노점 자리에 정해진 게 어디 있느냐? 언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법상으로 따져보면 그게 뭐 김씨 노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다툼이 된 상황이고 자신이 팔던 이제 물건이 낫하고 도끼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갖고 배달을 나섰다가 찐빵 노점을 또 발견하고 1월 15일 오전입니다.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 하필 김 씨가 팔던 그 물품이 낫, 도끼, 결국 그래서 끔찍한 또 사건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찐빵 상인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표출하던 김 씨, 손님에게 배달하려던 손 공구를 차량에서 꺼내서 여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구가 흉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인근 은행 직원이던 50대 남성이 밖으로 나와서 김 씨를 말려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지금 나오는 게 실제 CCTV 영상인데요. 은행 직원이 다급하게 인근 시외버스 터미널로 막 달아나고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막 쫓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찐빵 상인은 여러 차례 찔려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고요. 그 남성, 이렇게 은행 직원 도망가던 남성도 잔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자기의 명당 자리를 자기의 허락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앉으라고 했던 그 50대 찐빵 상인 아주머니, 또 그 두 사람의 범인과 그 찐빵 상인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나왔던 은행 직원 두 사람이 비명 행사했습니다. 자, 그 장면을 목격한 당시 목격자에게 들어보시죠. 아줌마가 쓰러졌고 움직이지 않았더라고. 그래갖고 있는데 영역 직원인데 거기서 뭐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장난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입에 막 사람이 막장이 있길래 아유 빨리 신고해라 그렇게 할 때는 택시 안에가 이미 신고했어요. 자, 원장님, 그러면 그 사건 발생 직후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다음에 더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김 씨가 범행 직후에 집으로 도주를 했고요. 집에서 그 도끼와 낫 한 10정 정도를 집안 상자 앞에 모아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죠. 그리고 김 씨는 그 도끼와 낫을 경찰에게 던지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20명 정도가 투입이 됐지만 1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요. 경찰관 2명이 다쳤고 그중에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실탄까지 발사하면서 겨우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시 이제 피해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숨진 두 피해자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찐빵을 팔던 50대 여성 아주머니께서는 남편과 함께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찐빵을 만들어 파셨던 건데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도 부지런하고
정도 많아서 주변 상인들이 참새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김 씨를 말리려다 숨진 이 은행 직원도 한 가족의 가장이었는데요. 사건 바로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김 씨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들에게는 참 이런 뭔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 꼭 있단 말이죠. 자, 경찰 조사 결과 범인 김 씨에게 유사한 전력이 있었던 걸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에도 자리 문제로 노점상이 자리 문제로 싸우다가 고령의 노인을 폭행을 해서 그때는 벌금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 문제로 이제 결국 살인 사건이 저지른 것이고요. 찐빵 아주머니 우연히 만났을 때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리고 이 은행원이 괜히 끼어들어서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있는 진술입니까? 사람을 해쳐놓고 심지어 이 구속돼서 재판을 넘겨진 상태에서는 다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까지 이 상해를 입히려고 했기 때문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무기징역 선고를 했고 형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고스란히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 내 자리를 뺏겼다. 내 자리를 누군가가 허락도 없이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노점. 아니 도대체 그게 저렇게 사람을 2명이나 죽일 만큼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자기 영역에 대한 침범을 나 존재에 대한 그 공격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즉, 나 자신과 자리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 2개를 동일시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다 남 탓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피해자나 그 은행 직원이나 심지어 공권력에까지 튀어버린 거죠. 예.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네요.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잠시 차량을 세운 여성이 트렁크에서 뭔가를 뒤적뒤적 꺼내고 있는데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그랬잖아.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고 마는데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나간 여성 잔뜩 놀란 상태로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바로 옆 가게에 있던 여성의 가족들이 큼직한 충돌 소리에 황급히 뛰어나왔고요. 곧바로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뭐예요? 자, 차량에서 비적비적 나온 운전자, 술 냄새를 폴폴 풍기는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진짜 안 돼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박 변호사님. 엄청 마셨어요. 지금 한국이나 외국이나 어디나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 꼭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고 나잖아요. 예, 근데 페루는 얼굴 그냥 확 공개해버리네요. 깔끔하잖아요. 예. 지금 술 먹고 새빨간 얼굴 공개해버리네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몸을 숙이면서 팔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남성의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고스란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저 남성 밧줄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 밧줄에 묶여있는 건 바로 보세요. 놀랍게도 남성의 어린 아들입니다. 아들 몸에 밧줄을 묶어서 무려 7층 높이에서 허공에 매달아둔 겁니다. 저기요, 눈까지 내리는 무척 추운 날씨였답니다. 저 인간 뭐하는 거야? 잠시 뒤에 아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남성. 애가 얼마나 겁에 실려있겠어요. 근데 그걸 남성과 친구들이 낄낄거려서 촬영을 이어간 겁니다. 예끼 놈아. 저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하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 아버지 맞습니까? 오로지 재미를 위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남성과 친구들 강력한 처벌해 주세요. 원장님 저거 어떤 정신머리예요? 저게? 일단 아이의 트라우마가 너무 염려되고요. 저 사람은 진짜 사이코패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생선구이 가게 앞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죠. 남성 옆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자, 자, 손질한 생선 일부를 죽여 고양이에 다가간 순간 보셨어요? 위에서 쿵 뭔가 떨어졌죠. 잠깐만요. 걸음을 옮긴 지 불과 1초 만에 세상에. 남성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진 건데 화르짝 놀란 남성 멍하니 위를 올려다보고 고양이도 뭔가 잔뜩 당황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고양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 고양이? 그렇게 된 건데 떨어진 거예요.
무게가 5kg는 화분이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세상에. 저 남성이 저 길고양인데 한 달 넘게 먹이를 챙겨줬답니다. 세상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건 고양이의 보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양이는 좀 그런 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앞에 화분 떨어져 야옹 일로 와 야옹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빨리 뭘 줘라. 야옹 떨어질 걸 이렇게 믿습니까? 미야옹 믿어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경찰이 깨진 창문으로 은행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가고 있어요. 와, 이건 뭐죠? 도둑이 든 건가요? 자, 그런데 강도 강도의 정체! 아이고. 사슴이었습니다. 너였어. 은행에 들어온 사슴 아주 자기 세상인 것처럼 날뛰고 있어요. 요리 뛰고 조리 뛰면서 점프력이 대단한데요. 사방팔방 정신없이 휘젓고 다닙니다. 날래긴 또 얼마나 날랜지 힘도 넘쳐서 경찰들도 제압하는데 애를 아유, 먹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경찰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사슴 은행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무섭다. 와, 이 날뛰는 건 은행이 아니라 숲속에서 마음껏 날뛰세요, 사슴아. 양 변호사님. 네, 기운이 넘쳐요, 확실히. 근데 따뜻해서 들어왔나? 밖에 누워보고 있으니까. 숲으로 가라! 박 변호사님 준비하시고 계시죠? 우리 사슴이 그래도 잘 날뛰는 것 같아요. 사슴이 우물을 찾아. 찾아온 것처럼 폴짝폴짝 뛰는 게 아주 기분이 썩 나쁘진 않네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돈을 좋아하는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반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